저는 이 한반도 파이니어 그룹에 대한 소개보다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살지? 우리가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거를 김정희 대표님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는지, 두 번째 우리는 누군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왜인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그때는 아산정책연구원에 있었고, 저는 태제 아카데미 훌륭한 저희 여시제에서 이제 저도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문제 의식을 느낀 게, 워싱턴 DC에서 오신 진우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일주일 전에 만났었는데 며칠 전에. 근데 그때 워싱턴 DC에는 한 300개 정도가 띵크탱크가 있고, 미국에는 2000개 넘는 띵크탱크가 있고, 유럽에는 2400개 정도 더 많은 띵크탱크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략을 세우는 그림을 그리는 공간에 있는 띵크탱크가 많지 않다. 그리고 되게 글로벌한 게 있지 않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어우러지지 않고, 산업연구원 따로, 어떤 연구원 따로, 국방 따로 해서 서로 교류하고 디지털, 그 다음에 지식의 빅뱅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각 분야에 있는, 아까 다양한 분야를 했는데, 그 북핵 이슈나 휴먼 라이츠나 이런 하나하나의 전문가분들을 같이 섭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나 한반도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양한 각도, 그 경제 이슈이자 인권의 이슈고 책임의 이슈고 아까 의무의 이슈라고 하셨지만 또 에너지 이슈이고 또 국제관계 이슈고 또 한반도 이슈 그리고 인간 안보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전략을 세워보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비공개로 금요일날 다들 놀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새벽 2시, 12시까지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거기엔 기후위기도 있었고, 군사안보도 있었고, 경제도 있었고, 미중관계도 있었고, 세계의 리더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는 너무 복잡한 복합위기 시대에서 이런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류하는 게 많아야 되겠다. 방송 분야, 에너지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가 와서 직접 얘기하고 우리의 솔루션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한반도 포럼은 1년 전에 됐습니다. 1년 전에도 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도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전략을 세워보자. 근데 이번에는 팀을 기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전반적으로 경제, 이제 안보, 그 다음에 협력, 국제협력 같은 거를 같이 하게 되어가지고 하게 됐고, 저희 앞으로는 더 확장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세계적인 띵크탱크의 페이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저희가 이슈를 영어도 되고 중국어가 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어, 독일어 많으니까 저희가 좀 글로벌한 띵크탱크를 만드는 과정을 밟아보자. 그걸 작게 시작해보자 라고 이제 저희가 마음을 먹었고 그에 상응하는 페이퍼를 조금씩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임에서 진짜 배우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의견들을 여기에서 쏟아내시고 그거를 저희가 아카이빙 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추후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있는 미래의 위기를 해결하는 효능감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로 뽑은 크게 4개의 주제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 각자가 기후위기 이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주체들, 정부나 기업,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 각 주체들 중에서 누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기후위기가 현재 실존하는 위기인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후위기가 현재 실존하는 문제라고 많이 생각한다라고 느끼십니까요? 네. 지금 저희 설문조사 응답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기후위기는 실제로 현존하는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기후위기가 좀 더 심각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후위기가 위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후위기가 다른 경제 사회적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는 50%가 조금 안 되는 인원들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답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우리 각자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했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46%, 약 50%가 조금 안 되는 국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을 뽑으라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로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행동이다라고,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고 답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연령층이 어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고 이런 행위들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는 노력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단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높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긴 했는데 또 되게 재밌게도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다 식단 바꾸기에 대해서 중요성, 그다음 식단 바꾸기가 왜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단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또 본가 회의 하시다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가 다른 위기들에 비해 가지고 심각하다고 응답했었던 146명 중에서는 이제 60% 이상이 본인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위기로 느끼는 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 분들이 뽑으신 답변을 보면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소비재들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처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재밌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기후위기가 위기라는 거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60% 이상은 이게 다른 위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여러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의 소득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용인이 가능한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많이 소득 감소하는 거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결과를 보실 거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지 진실을 말씀하시는지 밝혀질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전혀 용인이 불가하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에서 9%가 34%, 그 다음에 10에서 19%가 14%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 저는 30% 이상 용인 감소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득이 높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다른 위기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용인 불가보다는 이제 조금의 소득 감소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소득과 또 별개로 추가로 이제 시간 할애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여러분의 답변도 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 잠깐 보기는 했는데, 네. 2시간, 매일 2시간씩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시간 할애 불가가 제일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차이는 없었긴 했지만은 소득 감소보다 시간을 내가 쓰는 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답변하는 경향이 있으셨고요.
이거는 심지어 이제 기후위기가 타 위기에 비해서 심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답변이 그래도 나는 시간은 할애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많이 예측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랑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개인, 기타 업다까지 있었고, 네. 일본에서는 이제 정부랑 정치권, 그때도 한창 이제 일본 환경상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환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상이 이런 말이나 하고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 기사가 많았었고, 실제로 이분은 잘리셨고요. 얼마 안 가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과는 별개로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그리고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물었을 때, 개인이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물었을 때는요, 정부와 정치권이 충분히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분의 3이 넘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61% 넘었고요. 반면에 우리 개개인은 잘 하고 있다라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재활용,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약간 본인들이 꼽은 그런 의미 있는 행위들을 우리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느껴서 그러신지 27% 정도만이 국민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뽑았던 그 관전 포인트 4개를 해외 영국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기후위기다, 기후위기가 위기다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한 80% 정도 나왔었잖아요. 영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영국 국민들도 대다수가 기후위기를 실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각자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행위들이, 개인이 하는 행위들 중에서 어떤 행위들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영국에서도 똑같이 조사했던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넘어가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수거, 친환경 제품 사용, 일회용품 사용 금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재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뽑았다고 하면은 영국에서는 거의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통수단 바꾸기, 저탄소 난방 설치, 에너지 소비 줄이기. 제가 영국에서 한 8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사실 거기에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그런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인지 이제 저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 영국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는 아까 한 50%가 이제 아예 소득 감소 용인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 정도까지 나왔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조금 더 소득 감소하는데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 똑같지 않아요? 사람 똑같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상원님. 네. 뭔가 더 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네. 뭔가 공공에 대한 신뢰가 더 있을 수 있다면 네. 더 나오지 않을까.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결과는 영국 국민의 3분의 1만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본인이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세금에 대한 그런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영국 사람들 자체는 이미 우리 정부에서 그건 알아서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개인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세금을 내거나 소득이 감소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더 노력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영국 사람들은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뽑아준 정부가 당연히 더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까 이제 답변을 해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총 23분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게 지금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성별이나 연령대, 지역 이런 필터를 걸기 시작하면 이제 특정 누가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질문들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 실존하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90% 이상이 기후 위기가 위기라고 느끼셨고, 물론 그 이유 때문에 이쪽에 여기 포럼에 참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마피아가 한 명 숨어 있어서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신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딱딱딱 보면은 이제 그분의 이제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다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후위기가 다른 이제 경제 사회적 위기와 비교할 때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이제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이것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28명이 하셨네요. 28명 중에서 4분을 뺀 24명이 다른 위기들과 비교해도 이게 심각한 위기라고 답변을 여러분께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를 그러면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매우 노력한다와 노력한다가 12분, 그다음에 보통이다가 13분, 노력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3분 계십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실제로 노력을 안 하시는지 혹은 너무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 가지고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행위,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3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전력 사용 줄이기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25%, 7분이 전력 사용 줄이기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전력 사용을 줄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에어컨을 안 틈으로써 줄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경험을 해보시니까. 네. 여러분께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진행하는 포럼입니다. 네. 자, 네. 그 다음에 계속 쭉쭉 내려가서 경제적 부담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여쭤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약 한 18% 정도 되시는 분은 용인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10% 이상 되시는 분들은 30% 이상 이제 소득이 감소해도 용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필터 걸어서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할애 같은 경우에는 다들 되게 놀랍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시간 할애할 의향이 있으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비용보다 시간 할애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 꺼려하는 아까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후위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많이 시간을 할애하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정치권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는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정부랑 정치권이 잘하고 있는지,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잘하는지에 대해서 물은 이제 질문한 그 문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보다는 국민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그 기후위기가 현재 실존하는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신 저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위기랑 비교를 했을 때 한 보통 정도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일단 보통이라고 답변 주신 거 보면은 뭔가 네.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력하지 못한다가 1명, 그다음에 보통이 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노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위는 이거에 이제 전력 사용 줄이기. 그래서 그 답변하신 한 분은 지금 굉장히 이제 체험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전력 사용 줄이기 한 분과 분리수거 재활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미 없는 행위를 여쭤봤을 때는 식단 바꾸기야 모두 의미 없다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쭉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감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용인 불가,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용인 불가로 답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두 분 다 30분 미만의 시간은 내가 충분히 할애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이 제일 잘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정부는 잘 못하고 있다. 기업도 다소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족하다가 한 분, 그 다음에 다소 그렇다가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저희 시민 300명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던 그 생각들은 개인들,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은 많이 인지하고 있으나 내 개인의 희생이나 내 개인의 노력은 조금 충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시는 게, 희생할 의향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다수의 응답이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시민 300분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더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걸로 저희가 보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럼 끝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즐겁고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산업분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상공회소 배두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인 메시지는 앞서 저희 지훈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하려면 머니, 즉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돈을 과연 어디서 마련하고 누가 얼마나 낼 거냐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저희가 그 기후위기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탄소 중립을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지금 무조건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선언을 했고요. 심지어 중국도 시점은 다르지만 탄소 중립, 배출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선언을 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 시기까지는 무조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지금 대한상공회에서의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4년 전에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경제연구원에 그러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한번 미션을 주셔서 저희가 한 6개월 넘게 이제 요거 해당 분야별 연구하시는 기관, 그리고 전문가분들, 심지어 지방에 있는 공장에 있는 공장장분들 만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취합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표가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드는 비용은 약 2,400조에서 3,000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분야별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크게 저희가 탄소 배출하는 분야를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력, 그리고 산업, 수송, 건물입니다. 먼저 전력인데, 이 분야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석유나 석탄, LNG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이나 수력 발전으로 100% 전환한다고 했을 때 신규 투자되는 설비 비용이 약 900조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만든 전기를 바로 가정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변전, 전환시켜주는 그 설비 비용이 한 700조에서 한 1200 정도 드는 큰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분야로 저희가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다 배출 업종이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물건을 만드는 원료 자체가 납사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저희가 쉽게 해서 에너지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드는 설비 투자 비용, 그리고 교체 비용, 매몰 비용이 한 320 정도 되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쇳물 고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존에 저희가 탄소 배출하고 있는 석유나 LNG 말고 수소 배출 전혀 안 하는 그걸로 환원하는 비용이 한 140조,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한 28조,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는 6조 정도로 해서 산업 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분야,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1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2,50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전기차 보급이 지금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휘발유하고 디젤 차들을 일이 주류이기 때문에 그 휘발유와 디젤 차를 100%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가정한 수치가 한 140조에서 한 200조 정도 되고요. 전기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한 6조에서 한 26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보다 지금 있는 이 건물도 에어컨은 안 떼고 있지만 탄소 배출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새롭게 짓는 모든 건물들을 탄소 배출을 아예 하지 않는 건물로 짓는 비용, 그리고 이게 평당 단가라는 그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봤을 때 드는 비용이 한 50조 정도 되고요. 그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노후된 건물들이 탄소 배출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로 에너지화 건물로 바꾸는 비용이 한 18조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네 가지 분야에 했을 때 2050년까지 드는 비용이 약 2,400조에서 3,000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옆에 가운데 있는 그림이 주요국 탄소 중립 GDP 대비 비중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150%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요. 이 이유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 굴뚝 산업 중심입니다. 다른 데는 뭐 많이 전환을 한 상태인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솔직히 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산악형 지형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 키 퀘스천인데 보면 저희가 단순 계산해보면 2050년까지 25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조하고 3,000조 원을 그냥 25로 계산해보면 1년에 필요한 돈이 한 100조에서 118조 정도 필요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지금 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에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1년 예산이 14조 원이에요. 한 10% 조금 넘는데 나머지 한 8, 90% 정도가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채워주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아까 깔루님 얘기하셨지만 국민들은 나의 소득 분야에서 더 낼 용인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퀘스천은 과연 기후위기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요즘 뭐 경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또 고금리 시대의 경제 매우 어렵고 또 요즘 이슈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문제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정책 아젠다가 과연 기후위기보다 더 우선하냐? 어떤 게 우선되냐? 어떠한 정책 아젠다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따 토론 시간에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뭐 정부 예산 없고 국민들 안 된다라고 하면 모든 예산들을 과연 기업에서 다 부담해야 되냐라고 하면 기업은 당연히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체감하는 사람들은 국민인데 과연 국민 부담은 얼마까지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 거냐도 아마 이따 토론 아젠다 때 좀 중요하게 논의해 볼 방안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것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재원을 나눠서 부담할 것지를 논의하는 게 지금 시점부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진단인데요. 첫 번째 기후위기 관련된 첫 번째 진단으로서 가장 문제점은 예측 불가한 국내의 정세입니다. 제가 10년 가까이 이 기후위기 환경 경제산업분사에서 연구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 이슈는 되게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먼저 놓고 보면 MB 때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원전 비리 때문에 블랙리스트 해갖고 뭐 이거 정책 앞장서 하셨 분들 전부 다 수사받고 구속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안 적긴 했지만 지금 정부도 저희 뭐 대왕고려라 해서 동해 원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 확률이 지금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안 나오면 정권 바뀌면 거기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지금 매우 있는 상황이다라고요. 근데 해외도 사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보시게 되면 트럼프 미국 이쪽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은 완전 100% 정반대예요. 바이든은 완전 친환경 정책이고 트럼프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도 원래 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관련해서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했었었는데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시도 워낙 지금 경제난이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석탄 그리고 원전을 발전해야 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히 향후 전망을 제가 좀 해본다라고 하면 우선 한국은 그래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좀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거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아까 깔로님 보셨지만 다들 공감하고 있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도 뭐 지난 정부도 때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지금 정부 역시도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방법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문재인 지난 정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대응한다고 했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원전 그리고 수소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두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유용합니다. 첫 번째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구 정당이 지금 주류로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우경화 물결이 되고 있어서 아마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간다라고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왼쪽 그림이 지금 지도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빨간색으로 다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개 국가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탈리아의 좀 뭐 멜란이나 지금 프랑스의 마린 르펜 그리고 지금 독일의 알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지금 특히 이민 문제까지 같이 중첩되면서 지금 구구 정당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죠. 트럼프 같은 경우 오른쪽 그림처럼 아예 대놓고 정치적 표어로 딕스코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석탄 파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 당선된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토론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이 절면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좀 많이 나온 상황이라 개인적으로는 불안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점, 진단, 전망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은 사실 아까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So what? 우리의 솔루션은 뭔데? 이게 사실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이해의 관계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크게 5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회, 정부, 기업, NGO,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입니다. 사실 저희 대한상의도 지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 목소리만 냈어요. 산업계 이슈, 경제계 이슈만 내서 항상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가운데 그림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탄소 중립 기후 위기 행사한다라고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현수막 시위하면서 저희 맨날 싸우고 그래서 뭐 회의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대립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3, 4년 전부터 저희가 먼저 아젠다를 들고 시민단체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환경 쪽 시민단체라고 해서 환경재단의 이미경 대표님이신데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저희가 세미나에 초빙했는데 그 이미경 대표님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기업과 환경단체가 매우 적대적이고 한 자리에 있는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웠다라고 돼 있는데 대한상의가 NGO 불러서 발표하는 이 상황이 매우 감개무량하고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역시도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된다라고 많이 깨달음이 있어서 한쪽의 주장만 계속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채택했던 거여서 여기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소통한다고 의견을 모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의 솔루션,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애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열한 찬반 토론했고요.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의견들을 담아서 뭐 탄소중립 미래 전략 보고라고 해서 100대 정책 과제를 만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을 했고 그 100개의 정책 과제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 정책 과제들이 국회에 실질적으로 입법 과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화됐다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저희 회장님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테드 발표를 30분 정도 하셨는데 요거 제가 이제 안을 만들어서 회장님께 보고 드렸을 때 회장님이 저한테 제목을 저는 이제 워낙 포멀한 자리니까 좀 딱딱하게 제목을 만들어 갔어요. 상생, 협력 이렇게 했더니 회장님께서 외준 박사 그거 아니야. 예측인 그거 아니고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하는 걸 알 거라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회장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주셔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던 거고요. 그 발표에서 들어가졌던 워딩이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은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정부와 산업계, 국민까지 동참하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했을 때의 방식은 대부분 규제였어요. 정부 정책 가지고 기후위기 해야 되니까 탄소 배출하지 마. 하고 뭘 지켜라는 레귤레이션 중심의 정책이었었는데 저는 이거는 단기간적으로 성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2050년에는 저희가 롱레인지라고 봤을 때 그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경제학을 해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은 보상과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안 적긴 했는데 요즘에 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좀 효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기후 동행 카드 했지만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되게 반응 좋고 효과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에 보게 되면 그 아파트 앞에 조그맣게 태양광 발전하게끔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시면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네? 관심을 가지네? 라는 것들을 찾아야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저희 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사실 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이라고 봐요. 아까 깔로님 얘기하셨지만 관심은 많지만 나의 돈은 사실 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간도 많이 투여하지 않을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즉 그들을 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끌을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팬시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뭔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지만 된다는 시점을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이 발제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뭐 분과별로 나눠서 토론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발제 저희가 3명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저희 발제는 여기서 끝내고 오신 분들 각자 다양한 계층에서 분들 오셨는데 조금 저는 참신하고 팬시한 의견들을 좀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각자 자리에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자기 필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그 경제산업분과에서 발표 맡게 된 이건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자를 그렇게 길지는 않고 이따가 또 분과별 토론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굉장히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학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일을 하면서 조금 경험해봤던 거를 조금 녹여서 한번 아이디어들을 조금 공유드리고 문제의식을 공유드리고 같이 이따가 토의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고객사들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주로 포춘 500에 속해 있는 뭐 코카콜라라던가 그런 뭐 식품 포장재 기업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풍력협회, 국제풍력협회, G100이라는 그런 풍력협회 같은 그런 협회들도 있고 이 분야가 뭐 에너지인 경우도 있고 포장재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IT 회사인 경우들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이 바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심과 관심이란 거였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제 뭐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들을 당연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고객사랑 되게 길게 몇 년간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 지속가능성, 특히 ESG 분야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동시에 국내에서 지사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진심이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고객사들이 주로 협회나 기업뿐만이 아니라 NGO 그 아리백 캠페인을 했었던 뭐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뭐 재단들과도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기업들과 그리고 이런 민간 재단들이 이제 발표한 것들이 옆에 있는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뭐 EV100라든가 잘 알고 계신 이제 아리백, 그 다음에 이제 C100이라고 이쪽은 이제 순환경제 부분에서 엘렌 메가더 재단이라는 이 재단이 발표한 이니셔티브 아마 100개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근거를 기반해서 이제 타겟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니셔티브, 그리고 또 클라이밋 플래츠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국가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또 이제 시그네토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이제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고 또 순환 경제 달성하는 부분이라던가 ESG 경영 강화, 그리고 또 특히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유기적인 협력 강화라고 했는데 아까 두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뭐 개인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민간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고객사들을 보면은 이제 같이 있는 코얼리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분야별로 뭐 포장재 분야, 뭐 에너지 분야에서 연합체를 꾸려서 또 해결 방안을 찾는다던가 또 기업과 또 이제 큰 NGO랑 같이 이런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이 글로벌 기업 협의체 NGO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고객사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과도 굉장히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국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소 스타트업들과도 이제 콜라보레이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파트너사, 협력사 관계에서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우리 기업들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무언의 압박, 우리와 이제 같이 일을 하려면 이런 공정들이 잘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ASML 같은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품을 하기 위해선 너가 이런 타겟들을 맞춰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의제 자체가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KPI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랑 그 내러티브를 들고 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과 인커리지먼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이미 두현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민간에 계신 분들이랑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 움직임에 그리고 또 압박에 대해서 같이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분과별 토의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제 민간에서의 노력이 있다라면 이제 또 국제사회와 주요국들의 이니셔티브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국제 안보 협력 분야 부분에서도 다뤄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파리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기후 당사국 총회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타겟을 달성하는 데에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물음표가 남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당장 올해 11월에 작년에 이제 두바이에서 열렸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환경 관련자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거나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바쿠라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도시에서 컵29이 열리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간 이제 부속 회의들을 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전 회의를 하는데 정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개도국에 대한 이제 기후 금융이라든가 기후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지 이게 아까 듀현님이 발제해 주셨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2,400조가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개도국에 대해서는 더욱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국가들이 토의를 하겠지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모의 유엔을 했었었는데 여기도 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재미는 있었고 정장 입고 멋있게 막 고등학교 때 했었지만 크게 결론에 남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게 강제성이 띄는 부분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만약에 국제사회의 목표에 이제 부합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뭐 개도국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부합해야 할지는 또 저희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애국주의자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DAC라고 속해 있는 그런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이제 공여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수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들이랑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제고됐다라는 사실이고 더 많은 역할을 이제 부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함께 논의를 해보고 싶고요. 이제 경제산업분과인데 왜 이런 국제협력 얘기도 다루냐고 하면은 이제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국가가 주도하는 협력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파리 협정이라던가 캅 29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환경 관련 협약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첨예한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캅 29에서 기후 제한 마련을 누가 주도해서 할 건지 개도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이 해라. 선진국 입장에서는 난 그만큼 많이 해줄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이고 올해 당장 예를 들어서 11월에는 부산에서 INC5라고 이제 플라스틱 협약 부산 협약이 있는데 원래 우리 정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제 부산에서 성안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부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우리가 협약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 근데 유럽연합 등 이제 환경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나 그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랑 또 생산국이랑 소비국들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거다. 근데 또 합의를 이루려면은 민감한 부분들을 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빼면은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이제 주요국 규제 움직임이라고 오른쪽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거 다 유럽연합에서 갖고 오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저희 기업들은 이제 급진적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굉장히 진보적으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뭐 에코 디자인이라고 어떤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또 그리고 그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hazardous substance 유해 물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폐기 과정, 폐기된 이후의 그런 제품 그리고 패키징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아마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 가속화되고 이게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고객사들 주요 국제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도 일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것에도 조금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업 측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또 이제 대한상의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규제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스타트업이라던가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쪽의 캐패시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가 일단 있는지 모르고 성한 단계에서부터 모르고 있고 주로 도입되기 직전에 알거나 도입된 후에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 사실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상의와 같은 그런 협단체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산업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이 규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의제를 넣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 움직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라 하면 우리 정부랑 우리 국회와 우리 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궁금했고 논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가 뭐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또 뭐 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그 ESG 공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그 K ESG 공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거는 지금 이미 드래프트가 나와서 아마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또 한국형 IR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국회 내에서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이제 상설화시켜서
논의하는 그런 정부랑 국회 주도의 움직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와 같은 모임처럼 계속 이해관계자들 간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었던 여러 가지 그 질문들 중 하나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느껴서 뭐 자율규제, 자발적 감축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움직임들도 좀 기업 친화적인 나라들에선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자율규제, 자발적 감축만으로 탄소 중립이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의구심에서 출발한 그 질문 하나랑 우리나라랑 이제 우리 기업의 목표치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진취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진짜 ESG에 진심인 기업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해외 규제 대응이 있는데 이게 진짜 정말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특히 수출 주도를 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또 이렇게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팔로워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 뭐 화학 이쪽 분야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받는 역할은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뭐 새로운 기준들은 무엇일지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제 K-모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 움직임이긴 한데 왜냐면 저는 그 K를 떼고 설명했을 때가 우리나라 진짜 선진국에 올라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국제적 움직임 앞에 이제 뭐 K 탄소 중립 계획, K 순환 경제 계획 이게 얼마나 이제 만족스럽고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앞서서 두 분이 발표해 주셨잖아요. 잘 느끼셨겠지만 첫 번째 우리 두현님은 국내 이슈를 커버를 하셨고요. 두 번째 저희 건학님은 국제적 이슈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국내 국외 다 하셔가지고 저는 뭐 우주로 가야 되나 저는 뭐 국내랑 국외를 도메스틱 이슈랑 글로벌 이슈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업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 안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주제가 좀 보시다시피 크게 나온 주제는 없어가지고 3,000표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큰데 저는 3,000표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VC 벤처 투자사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가치 투자자로 지금은 개인 투자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회사들의 밸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저희 서울대 심장인 우리 지훈님 덕분에 이 리뉴어블 쪽에 눈을 뜨게 돼서 그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을 보다가 또 재밌는 사실들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나무를 석탄이 아니라 석탄 플러스 나무를 같이 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아니라 나무도 함께 떼고 있는 거 사실 알고 있는 분? 제 질문이 좀 어려웠죠? 다시.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아니라 나무를 떼서 화력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저 뒤에 환경대학원 분들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행입니다. 제가 드디어 할 말이 생겼네요.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파트너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국에서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어스틴, 지금 한국에서 우드칩 구매 문의가 들어왔어. 그래서 우드칩이 뭐지? 저는 우드칩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 화력 발전소들에서 이 발전용 우드칩을 지금
수입을 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드칩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나무 수림에서 원목을 켜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잔가지들, 그리고 저 원목을 재단해서 목재로 쓰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또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부자재물들, 그런 것들을 파쇄를 해가지고 이런 칩을 만듭니다. 이 칩은 평소 나무보다는 3배 정도 농축이 된, 압축이 된 그 나무고요. 이것은 그 우리가 쓰고 있는 휴지, 그리고 재지, 그리고 합판, 이 원재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드칩, 나무 펠릿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수요가 블랙홀 같은 수요처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화력 발전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작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신생 에너지 관련된 그 기업들을 제가 좀 투자할 만한 것들 찾아보다가 뭐뭐뭐 에너지라는 회사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상장사고요. 그래서 이 회사 웹사이트와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던 가운데 친환경 발전소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친환경 발전소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광이나 어떤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화력 발전소들이 친환경으로 바뀔 수 있지? 보다 보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500메가와트 이상 화력 발전소들은 certain percentage, 그 일정 이상의 우드칩을 나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무라고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리뉴어블 그 관련된 에너지 바이오매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환 중에 있고요. 지금 큰 대용량 화력 발전소들이 또 이제는 사용해야 되지만 그 소규모 화력 발전소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6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친환경 발전소를 지금 바이오매스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2025년까지 신생 에너지 시장의 80%를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바이오매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우드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전소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발전소가 저희 서해안 쪽에 있는 화력 발전소와 그리고 동해안 쪽에 있는 화력 발전소, 그리고 중부 쪽에 있는 화력 발전소, 이런 다양한 화력 발전소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이 민간 화력 발전소들에서 혹은 만들어지는 전기를 한국전력이 한전이 돈을 주고 사와서 저희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적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즘 얼마 전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유는 뭐냐? 비싼 값에 전기를 사다가 싼 값에 국민들한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적자의 폭이 그만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산림 바이오매스, 즉 나무로 만드는 이 우드칩에 대한 원목은 원목대로 쓰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그렇게 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많지 않아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런 부자재물로 만들어진 우드칩이 아니라 원목을 그냥 통으로 잘라옵니다. 잘라와서 그냥 우드칩 공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칩을 만들어서 바로 화력 발전소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원목을 지금 여기도 보시겠지만 21년 자료에 원목을 41% 사용하고 있고 톱밥이나 목재칩 같은 경우에는 결국 3%도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쓸만한 나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국내 산림을 지금 파괴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 그리고 휴지, 합판, 원자재 가격을 다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우리나라 우드칩의 75% 이상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산림에서 우리가 그 나라들의 그 멀쩡한 나무들을 우드칩으로 가공을 해서 들여오거든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 있는 삼척항이나 이런 큰 발전소를 갖고 있는 항들에서는 그 원목 칩을 가져오는 컨테이너 선들을 저희가 네, 여기 저도 지금 타임 체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드칩 컨테이너 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입찰까지 하고 굉장히 이게 큰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성장하면서 탄소를 포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탄소가 먹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나무를 다시 태워버리면은 이 포집된 산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되는 정책이 만들어졌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뭐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 가스보다는 최소 2배 이상의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이게 가장 상위 조직입니다. 이 상위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각국 정부가 리뉴어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바로 바이오매스를 넷제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정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나무가 탄소를 포집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나무가 탄소를 포집하잖아요. 그 포집해서 그 나무가 베어지면은 그 나무는 목재나 가구나 그런 집을 짓는 원자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포집된 산소만큼 나무가 벌목이 될 때 없어진다고 계산을 넣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안 넣었던 부분이 이 나무가 다시 화력발전소로 들어가서 태워질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측정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석학들 그리고 세계 유명한 기후 단체들에서 성명을 내고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IPCC에서 이걸 갖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total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conclusion about the sustainability 하면서 탄소 중립 에너지라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들은 정책을 세웠고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중간에 스톱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재생에너지 지침을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에서 이 개정이 됐던 가장 큰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하고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게 개정이 됐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들에서 특히 에너지 만드는 곳에서 이런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저감 시설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REC라고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이라는 걸 정부에서 받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화력 발전소들이 인증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화력 발전소들이 이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정부 에너지 보조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정부가 나서서 이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에 진짜 신재생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 분야에서 기후위기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 강소도시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는데, 쭉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 하는 거구나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유튜브 코리아 세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독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언제 만들어졌나? 인류는 원래 수렵을 하고 또 유목을 하다가 정주를 하면서 마을이 생기고 마을들이 모여서 부족이 되고 도시가 되고, 또 서양은 유럽의 도시 문명으로 흘러가고 동양은 중국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적인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또 뉴욕이라는 런던이라는 대도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진단을 오늘 순서는 진단 그리고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현실을 진단해 보면 다양한 세계 기구들이 또 국가들이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대놓고 생태 문명을 건설하겠다. 문명적 차원의 아젠다, 비전까지 제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공간 그리고 시간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중동이 좀 빠져 있지만 중동은 안에 녹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동양은 또 서양은 어떤 과정을 거쳤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각각의 농업사회를 흘러왔죠. 농업사회에서는 원래 서양보다 동양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편전쟁을 통해서 아편전쟁 전에 서양이 그 인쇄술을 이후에 르네상스 시기가 오면서 대전환기를 맞고 산업혁명에 먼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한 서양은 동양을 지배하죠. 아편전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일본은 자체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단계 사회, 산업 사회는 서양이 만든 사회다. 그리고 동양의 각각의 나라들은 식민 지배 전쟁을 거친 뒤에 서구 산업화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지속 불가능성의 위기가 우리 인류와 또 지구가 아니죠. 인류를 공멸의 위기로 데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인쇄술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디지털이 나왔죠. 디지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혁명의 시대, 기계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로 건너가는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기후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기후변화가 거의 스테이블하게 왔었는데, 안정적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인류가 산업사회에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그 다양한 지질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는 인류가 이 지구의 지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기후도 변화시키고 모든 게 변화하는, 그래서 인류세라는 단어까지 올해 이제 공식화하냐 마냐라고 이제 과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류세의 증거들을 보면은 이 다양한 북극 표면의 평균 온도, 인구, 또 이산화탄소 밀도, 또 열대우림이 파괴된 것들, 다양한 것들이 다 인류가 산업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지구적 차원의 대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명적 차원에서 이런 변화들을 거쳐왔는데, 지금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자본 기반의 대도시 중심 사회입니다. 모든 인구, 물자,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다 도시로 몰리고 있죠. 그리고 그 도시에서도 도시도 부족해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걸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쿄엔 3천만 명이 모여 살고,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서울, 대한민국 수도권에는 2,500만 명이 모여 살고, 어마무시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절제한 탐욕, 또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인구는 계속해서 급증을 합니다. 왜? 늘어나는 인구를 보조할 수 있는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물품들이 폭발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지속 불가능을 지금 겪고 있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기후위기는 인류가 겪고 있는 다양한 지속 불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다. 즉,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 불가능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또 나누고 싶은 질문들은 인구는 왜 이렇게 증가했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도시, 모두가 대도시에 몰려가서 살고 싶은데 왜 지속 불가능한가? 하루에 일어나서 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배회해야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크나큰 비용을 거치면서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인구 증가, 대도시 집중은 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대다수의 논점이 되어 있는 환경 규제, 친환경 물품 사용, 재활용품 사용 규제, 또 이산화탄소 포집, 그리고 녹지를 보호하자, 이런 솔루션들은 과연 기후위기 해결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된다. 어떤 차원에서? 도시 차원에서. 왜? 기후위기, 지속불가능성이
그 산업사회 도시에서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기후위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는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가? 산업사회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다 산업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산업사회, 생산량이 인구의 그 생존성 그리고 인구 증가의 속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구는 폭증을 하게 되죠. 인구가 증가하면 뭐가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합니다. 곡물을 먹어야 되고 곡물로 부족해서 우린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은 누구죠? 다른 동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가축화가 됩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양 이런 것들이 가축화가 됩니다. 자,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죠? 엄청난 식량이 들어가고요. 엄청난 물이 들어가고 기계도 투입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 소비 늘어나고 이게 완전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고 도시로 집중되면 자원이 어떻게 되죠? 각종 모든 자원, 에너지들이 어마무시하게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해요. 그 생산량에 기인해서 또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 그러다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내뿜는 메탄이 인간의 탄소가 어마무시합니다. 뭐 가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기후위기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이런 걸 다 놓치고 있다. 자, 그래서 지켜보면 과거 3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이게 아니라 중국에 30년 동안 무려 4억 5천만 명이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농촌에서. 매년 분당 신도시 같은 게 30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매년. 자, 분당 신도시가 30개씩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예요. 유럽 인구 전체가 200년 동안 이동한 게 무려 단기간에 30년 만에 중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세계 변화의 50% 이상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아시아입니다. 왜요? 중국이 도시화율이 지금 60%예요. 여기가 이게 도시화율이거든요. 이거 설명을 만들 거야. 도시화율입니다. 한국은 갑자기 확 올랐죠. 이게 산업화의 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도시화율이 60%에 불과합니다. 아직 올해. 인구의 20-30%, 즉 약 3억 명이 더 도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도 현재 인구 1위죠. 아직 도시화율이 40%가 안 돼요. 인구의 50%, 약 7억 명이 도시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관념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서구 중심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 다 합쳐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억 명이 안 돼요. 아시아 인구 40억 명입니다. 자, 앞으로 미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까? 그리고 지속 불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해결해야 되느냐? 저 40억 명 혹은 10억 명의 인구가 지금 중국의 인구 한 5억 명 정도만 도시화가 됐는데도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10억 명이 단기간에 저렇게 도시로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회생 불가에 빠집니다. 정말로 일론 머스크 말대로 우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 글씨 서구 산업사회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인류는 절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생각해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한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어떤 위기들을 낳게 될지를 솔직히 미리 선견을 했었다면, 미리 내다봤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있었더라면, 규제가 있었더라면 지금 인류는 이 단계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 불가능합니다. 초강대국들이 움직여도 지금 불가능해요.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들이 결집을 해야 되고 초국가적인 거버넌스, 유엔을 넘어서는 진짜 통제력이 있는 게 절실하지 않나. 그리고 이 기구는 이 디지털 그리고 바이오 기술, 이 첨단 기술들이 가져올 위기도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고 그걸 방지하지 않으면 산업사회가 겪은 위기 이상의 위기를 우리는 정보사회에서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현실은 제가 이렇게 진단을 드렸고 또 주요 원인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도시 모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서구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 모델이 아니라 디지털에 기반한, 디지털이 이걸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에서 살 때, 서울에 살 때 왜 결정하죠? 첫째, 삶의 질이 좋잖아요. 둘째, 경쟁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자, 미래의 인구 3만에서 5만 정도의 소도시들은 대도시에 가지 않아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고, 대도시에 가지 않아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 미래 강소도시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 강소도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디지털 기술들이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 근로, 교육, 또 의료, 우리가 정주를 결정하는 요인들이죠. 문화생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대도시에 와야지만 되지만 그 70에서 80%를 집에서 또 내 마을에서 누릴 수 있게 디지털 기술이 도와준다면, 이렇게 도와준다면 미래 강소도시 모델 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로 나올 10억, 20억 명의 인구들은 서울, 도쿄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이런 미래 도시에서 살게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마주해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가? 기후위기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 우리가 지금 디지털, 스마트폰 쓰고 초연결된 사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스마트 시티,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온 것을 좀 더 개선하고 좋게 하는 이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 디지털은 인쇄술이 그랬던 것처럼 문명적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단순한 개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 사고방식과 인간의 문명적 차원의 혁명적인 전환의 툴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생인 김현지라고 합니다. 앞서 세진님께서 좀 히스토리컬하게 도시의 탄생과 도시로 어떻게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제 발제를 통해서 조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에너지가 7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GHG 에미션을 보면 에너지 분야가 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매일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도시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도시가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5가지를 총 나열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세계 인구의 55% 이상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저희가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지만 폭염, 홍수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소득계층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데 국가 경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도시에서 도시 인프라의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온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 모빌리티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제가 뒤에 발제를 조금 더 할 예정인데 재생에너지 활용과 같은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혁신과 기술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영향 또한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시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친환경 교통체제, 에너지 효율성 증대, 도시 녹색화, 기후 적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 이렇게 5가지를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친환경 교통체제,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대중교통 확대, 그리고 도시 내 자전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개인 차량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건물이나 건설,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도 제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먼저 건물 부문인데 서울시 사례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보면 2026년까지 그 5year 플랜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노후 건물 100만 호를 저탄소 건물 전환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해서 GEB라고 짧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GEB 전환과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는 첫 번째로는 건물 100만 호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도시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굉장히 많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도시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글로벌 GHG 에미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녹색기술센터의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 내에서도 건물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국가 최종 전력 소비 그리고 서울시 부문별 직접 배출량 현황 내에서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건물 부문의 소비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력 소비량, 그 중에서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용 46%, 그리고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0.6%로 서울시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고 실감하고 있는데 이 RCP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 기간의 전력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상청 기후 전망 시나리오 RCP 4.5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부터 2030년도 폭염 위험도가 그 기준연도 베이스라인 이어인 2001년에서 2010년 대비 약 21% 증가하고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약 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폭염 기간에 따른 건물 전력 소비량 또한 같이 증가를 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자면 화석연료의 가동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피크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비효율성이 늘어나고 있고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망 부하량도 증가하고 불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해결책은 아까 경제 부문에서 그 두현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것처럼 GEB, 제로 에너지 빌딩 폴리시 아니면 건물 에너지 효율 그리고 난방연료를 탈탄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리뉴얼 에너지를 활용해서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도시 내 에너지 믹스, 에너지 혼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온 구체적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MAAS라고 해서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거 앞단에서는 건물 부문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 부분에서는 수송 부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MAAS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도나 버스, 항공, 택시,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수단, DRT, UAM과 같은 모든 교통수단 서비스를 통합하는 개념인데, 저희가 그 카카오티나 우버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MAS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도시 문제를 완화를 해준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보게 되면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최적 교통수단을 제안을 해주고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준다. 교통 정체를 완화해주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라는 점이 있고, 또 이외에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편리성을 증대를 해준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단절이 없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이동 시간을 단축해주고 이용 요금을 절감해준다라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모빌리티 MAS와 같은 서비스가 어떻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촉진을 해주고 도시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걸 확인을 해보면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 보급을 촉진하고,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이용해서 혼잡도를 개선하고, 때로는 그 주차장의 정체도도 낮출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트래픽에 대한 흐름을 최적화하고 저탄소 교통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솔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이런 체결책이 있지만 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인프라 그리고 운영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고, 이따가 저희가 그 디스커션을 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발제를 쭉 따라오셨으면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텐데, 이따 토의를 할 때 그 디스커션 퀘스천으로 2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지입이 전환을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건물 부분에서 저탄소 에너지 그리고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드는 게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MAS라는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와봤고, 아까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의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가지 이 솔루션이 가장 크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지고 와봤는데, 이 제시한 대안 외에도 또 생각하시기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해결책들이 있다면 저희 토의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보국제협력분과 발표를 맡은 임정입니다. 저 말고도 우리 구도경 소령님이랑 주연님 어디 계시나요? 밖에. 네. 이렇게 3명이서 이 분과에서 논의를 했고, 사실 저희의 발표는 오늘 앞서 들어보신 발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추상적이고 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들보다는 큰 질문들을 던지는 식으로 발표를 준비했고,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안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후위기와 안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기후위기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에서 사실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후위기를 안보적 시각에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택하게 됐고요. 일단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들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생태계 파괴나 자원 고갈은 또 심화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식량 안보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정된 자원들 때문에 분쟁이 심화하게 된다든지, 또 기후위기로 인한 영토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분쟁의 촉발점이 되고, 그리고 안보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이제 나토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극한 기후나 홍수 위험, 그리고 이제 자원 고갈, 해수면 상승, 그리고 토양의 황폐화, 지질학적 위험이나 오염들,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인도적인 재난이나 폭력, 그리고 분쟁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토에서는 동맹 차원에서 환경 위협이나 군사 활동, 그리고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가장 와닿는 것이 아마 오늘 되게 에너지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에너지 수급 문제일 것 같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에너지 안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기후 안보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외교부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봤을 때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한 53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후위기랑 관련되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다 들어보셨을 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나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이게 UNFCCC라고 하는 그리고 생물 다양성 협약 그리고 나고야 의정서 뭐 람사르 협약, 교토 의정서, 사막화 방지 협약, 파리 협약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국제 협약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기 위해서 스펙을 모으잖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거 했다. 그런 좀 표면적으로 이런 것들에 참여했다, 이걸 했다, 이런 행사를 주최했다, 이런 포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참여만 우리가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고, 사실 이제 전통적 안보 위협과 함께 신흥 안보 위협 또는 신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러면 이 신안보 차원에서나 기후안보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가. 국가안보 전략에 보면 딱 한 줄 나옵니다. 기후위기 등 신안보 위협에 대응. 그것도 이제 따로 떨어져서 언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안보에 묶어서 한 단어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에 기후위기나 기후변화, 기후안보를 다루는 비서관도 없죠. 이런 문제들이 기후위기를 뭐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뭐 산업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 대응에는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토에서는 2021년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제 본격적 그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기후 안보 문제를 이제 액션 플랜을 세웠고 이후에 계속 매년 기후 안보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동맹 차원에서라든지 뭐 유럽 대서양 재난 대응 조정센터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어떻게 기후 적응의 회복력을 확보하고 시민 준비성이라든지 방어 계획, 표준들을 설립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제 위협 승수라고 하는 threat multiplier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위협이라기보다는 그 많은 위협들을 증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전략적 뭐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군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희가 사실 이제 경제 안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맨 처음에 경제 안보 얘기가 나왔던 게 2020년 말이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어느 부처에서 이 키를 줄 것인지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지 아직까지 경제 안보 전략은 한국은 없고요. 그리고 그 부처별로 대응을 어떻게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논의하는데 시간을 거의 3년이나 소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도 결국에는 기후안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있었던 UN 안보리에서도 그 의제로 다뤄졌고 물론 2021년 당시에는 러시아 거부로 이 의결되는 것이 실패하긴 했었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안보리에서 의장국으로 참여를 하면서도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노력들은 더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관련 국제협약들은 공정한가?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두현님께서도 극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협약이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그 기술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보 차원에서 국제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제 기후위기 국제협약들이 많고 사실 이제 한 국가가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이런 협약들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모든 국가들에게 공정한 것인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들의 이익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국제협약조차도 패권국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 협약이나 회의 자체가 패권 경쟁이나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기 위한 그런 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협약이 실질적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아까도 보셨지만 이 환경 관련된 거 말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한데 굉장히 많은 환경 이슈들이 있지만 그 환경 이슈들이 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장 시급한 또는 가장 맞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가안보전략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국제협약에는 참여를 하면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의 실제적으로 정책 반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 구도경 소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굉장히 안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군에서는 얼마나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기후위기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안보의 관련성이 기존에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게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제고를 하고 우리가 위협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 토론 시간에서도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우리 소령님한테 넘겨서 마지막 부분을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너무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빨리 그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님이 앞에서 다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보통 안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이 안보라는 것이 군사 안보라든지 아니면 또는 전통 안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후 안보, 환경 안보, 인간 안보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탈냉전 이후라고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저희 같이 전통 안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군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개념의 확장이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우리 분과에서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우리 군대는 이런 환경 안보에 솔직히 말해서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모든 그런 군대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적어도 제가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그 실체는 무엇일까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군대의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용기의 이착륙과 뭐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이런 것들은 제가 민원으로 많이 받아봤었어요. 그리고 기름 유출로 인해서 뭐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 뭐 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 뭐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환경오염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된다라는 느낌은 못 받으셨을 것 같고 또 찾아보니까 우리 그 군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공부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제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장비들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한번 뜨면
엄청난 이제 먼지와 기름과 막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이제 막 배출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훈련을 멈출 수는 없는 또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타이어, 폐타이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방치된 모습들을 어떤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도 봤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좀 처리 절차가 되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20년 군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년의 어떤 비포와 애프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군에 들어갔을 때 어떤 군에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어떤 담론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2024년에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청년 교육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청년 교육은 이제 보통 어떤 뭐 그런 거죠. 뇌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처음에 군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되게 좀 암암리에 많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성인지 이런 문제들도 뭐 100% 해소는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은 20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걸 제가 체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환경교육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담론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내부자로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라는 부분이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전통 안보 말고 이런 환경 안보가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통 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이제 세금을 이렇게 군대의 어떤 그런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환경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대도 또 우리가 어떤 국민으로서 이 안보에 대한 어떤 위계가 있을 텐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는 좀 되게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좀 이제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에서 보완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준비했고요.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한 안보적 위협을 심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는 어떤 게 가장 시급한가,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협약에 참여를 하고 또 어떤 국가들과 동맹이든 아니면 파트너십이든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준비한 건 크게 세 가지인데 이 환경 문제가,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지정학적인 도구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범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이제 뭐 보호주의적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IRA 같은 경우에 이게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조항을 보면 뭐 위험한 국가라든지 뭐 그런 국가들에서 생산된 물질은 뭐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중국을 겨냥했다든지 그게 결국엔 또 안보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 초국적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우리의 협력 분야라든지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국가들을 선정해 나가고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을 리드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안보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인식의 전환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